2010년 2월 부산의 한 재개발 동네 13살 소녀가 집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 거실엔 아이의 뿔테 안경이 떨어져 있었고 방 안의 컴퓨터는 켜진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보도를 접한 온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하지만 11일 뒤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던 옥상 위 파란색 물탱크 속에서 무언가 발견이 되는데 온 국민의 기도와 바람이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그 참혹했던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의 한 지역. 6년 전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됐지만 공사가 계속 미뤄지자 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고 빈집으로 가득했던 동네는 각종 범죄가 난무했다. 그렇게 우범지역으로 변해가던 그때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13살 소녀의 실종. 사건 초기에는 단순 가출 여부도 함께 검토됐다. 그러나 가족과 학교 측 진술을 종합했을 때 자발적 가출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덕포동 일대는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다. 공가가 밀집해 있었고 철거를 앞둔 건물들이 다소 방치된 상태였다.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수백 채의 빈집이 존재했다고 한다. 출입문이 부서진 곳도 많았고 지하, 다락, 옥상 구조가 복잡했다고 한다. 실종 다음 날부터 경찰은 형사 기동배 전경 등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다. 수색 방식은 단순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건 바로 빈집 하나씩 전수 확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방마다 확인하고 지하와 천장을 점검했다. 동시에 주변 CCTV 확보, 휴대전화 통신 기록 분석, 성범죄 전과자 동선 파악이 병행되었다. 2010년 3월 6일 수색 11일째 경찰은 재개발 지역 내 한 건물 옥상 물탱크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 시신은 바로 실종 신고된 13살 이양이었다. 이로써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유괴 성폭력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다. 수사본부는 즉시 확대 개편이 됐다.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이례적으로 형사 총동원령을 내리고 부산 지역의 4만여 명의 형사가 이 사건에 투입하게 된다. 주변 탐문 강화, DNA 채취, 전과자 집중 추적. 그 과정에서 김길태는 과거 전력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으로 이미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그를 긴급 체포하기 위한 수사와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형사들의 강력한 수사와 수색에도 걸리지 않고 재개발 구역 내 빈집을 옮겨다니며 은신하며 경찰들을 피해 다녔다. 경찰이 낮에 수색한 구역에 밤에 다시 숨어드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형사들은 교대로 잠을 줄이며 골목을 순찰했다. 빈집마다 문을 부수고 지하실을 확인하고 천장을 두드리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색을 해나갔다. 범인은 아직 그 안 어딘가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유는 김길태는 전과 8범으로 주로 그 주변에서 범죄가 이루어졌고 최근 주변 현금과 음식물, 절도 신고가 잦은 것으로 보아 사상구 일대 아직 김길태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경찰은 유력한 장소로 본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사 중이던 한 형사에게 할머니가 다가와 얼마 전에 그놈을 옥상에서 봤다고 얘기한다. 그 뒤 그 형사는 상구에 보고를 하고 그 옥상으로 쫓아간다. 그 옥상에 도착해 큰 기대 없이 문을 여는 순간 평상에 누군가 걸터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김길태. 형사를 본 김길태는 옆집 옥상으로 바로 뛰어내렸고 경찰이 쫓았지만 김길태는 사라진 뒤였다. 그렇게 추격전을 이어가던 중 한 건물 안에서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게 보였고 바로 김길태였다. 그렇게 다시금 김길태와의 추격전이 이어졌고 형사는 발빠른 김길태를 잡기 위해 먼저 뛰어가 점프에 덮쳤고 격렬히 저항하던 김길태를 형사는 바닥에 칫 누른 채 양손을 등 뒤로 꺾고 바로 수갑을 채웠다. 2010년 3월 10일 실종 14일 만의 검거였다. 현장 검거 이후 수사본부는 곧바로 긴급 체포 절차를 진행한다. 이미 김길태는 다른 중대범죄 피의자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 조사 초반 모른다. 관련 없다. 그 집에 간 적 없다.
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이미 단순 정황이 아닌 과학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 및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김길태의 것과 일치했다. 이는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닌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DNA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고 김길태가 주요 용의자로 특정되게 된 것이었다.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조차 김길태는 계속 범죄를 부인했다. 이배로 가면 성폭행 혐의만 인정되고 살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다른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경찰은 결국 특단의 방법을 취한다. 바로 권일용 프로파일러. 조사실에 들어온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김길태를 이렇게 불렀다. 상태야. 그러자 김길태는 깜짝 놀라며 아니 그 이름 어디서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파렴치하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렇죠? 나 그런 짓 할 놈 아니라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 그렇더라. 그리고 권일용 프로파이터는 조사실로 누군가를 불렀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김길태의 옛 친구. 그 친구는 들어와서 김길태에게 딱 한마디만 한다. 친구야, 그렇게 잠시 동안 있다가 친구는 나가고 김길태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이후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를 시작했다. 거짓말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래프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 거짓말 할 때마다 요동치는 그래프를 보고 김길태의 눈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김길태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은 제가 술을 먹고 폐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옆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고 물탱크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계속 붓고 그 위에 벽돌과 타일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1심 재판 역시 사형이 구형됐다. 하지만 김길태는 항소를 한다. 항소 요점은 자기가 뇌전증이라는 것이었다. 자기는 멀쩡한데 암흑대화미 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뇌전부가 아니었다. 단순 반사회적 성격장애 정도로 서울대병원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결과 역시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였다. 그렇게 2심이 시작되고 재판부는 김길태의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적 살인이기보다는 우발적 살인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사람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심 판결 후 김길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또다시 항소를 한다. 하지만 2011년 4월 2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김길태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한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흉악범 얼굴 공개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다. 검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 운영을 강화했고 성범죄자 관리체계 또한 보완되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확대, 보호관찰 강화, 공가관리 문제 점검.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